네, 2021 금융소비자 의식수준조사 2부에 이어서 3부 금융서비스 만족수준 비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의 첫 번째 테마는 금융서비스를 빅테크와 빅파이를 먼저 비교해 보았는데요. 네, 먼저 이용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급결제는 빅테크가, 그리고 카드 추천과 주식 매매 서비스는 빅파이, 즉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에는 빅테크, 금융회사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자산 관리를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처음 자산 관리가 성행했을 때 아마 민트 같은 류의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비 패턴을 분석해 준다든가 자산 중에서 뭐 일부 자산에 대한 뭐 어떤 평가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이라고 본다면 테크 기업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로보드바이저 같이 개인 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이 되면 이제 은행에서도 상당히 많은 또는 은행계 증권사에서도 많이 뭐랄까요 그 업무에 침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렇게 5대5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뭐 개념이 어떻든 간에 소위 빅테크와 빅파이 시중은행들 또는 금융회사들 간에 각축전을 보이는 게 뭐 당연한 현상이다. 앞으로 양쪽의 그 힘겨루기가 더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금융회사의 금융 서비스가 이제 언번들링 돼서 금융회사 했던 서비스가 테크 기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렌드라고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 서비스가 지급 결제일 것이고 아마도 백오피스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주식 매매일 것 같은데 고객 접점 쪽 서비스는 이미 테크 기업이 84.4%로 이미 주를 차지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거꾸로 이제 지급결제 금융 서비스는 빅테크에 양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을 보여지고 자산관리 쪽도 이제 아마도 빅테크가 더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런 금융 서비스의 빅파이로부터 빅테크로 넘어가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장표에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러한 네 가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얼마나 쉬운지 그 편의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가지 금융 서비스 중에서 지급결제, 카드 추천, 자산관리는 편의성 정도가 좀 높은 반면 주식 매매가 좀 낮게 나왔어요. 이러한 점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앞에 있는 조사 결과와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빅테크가 더 많이 서비스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빅테크가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일수록 소비자가 편리하게 느낀다는 거죠. 지급결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빅테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에 빅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만족도 없다라는 것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빅테크가 빅파이보다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런 네 가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계속 이용해야 하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빅테크가 주도하는 지급결제의 경우 만족도가 좀 높았던 반면 자산관리와 주식매매 서비스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금융 소비자가 어떤 금융 서비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부에서 봤듯이 그 편의성, 만족성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표였는데 역시 만족도 높은 지급결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자산관리나 주식매매 같은 경우는 기존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계속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계속 이용 의향은 서비스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만족 수준과 편의성을 좀 개선해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식 매매 서비스들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 매매를 담당하는 건 대부분의 증권사일 거예요.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를 할 때 뭐 보는 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수수료율, 그 다음에 아마 앱의 그 매매 편리성이라든가 뭐 각종 서비스일 텐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비교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반증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고 토스증권의 선전이라든가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증권업에서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좀 더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주식 매매의 부분이 잠시 여력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중 소위 증권사들의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고도 보여지는 반증이기 때문이죠. 주식 매매에 대해서 한마디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편리하다는 거의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편리함의 정의에 들어가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익숙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증권사들이 그 MTS나 HTS를 더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고객들이 과거에 썼던 앱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매매 서비스가 고객에게 만족을 얻고 있지 못한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서비스가 편리하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익숙하게 사용한 앱이었다는 거에 원인이 있다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 길게 보면 증권사들이 현재 주식 매매 서비스에 안주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객층이 베이비 부머나 X세대로부터 MZ 바꿔가면서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편의성이거든요. 그 편의성에 중요한 고객들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질 것이다 라고 보면, 익숙함보다는 편의성, 그 고객 서비스 자체의 편의성이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 주식 매매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 점유율을 먼저 봤는데요. 금융 소비자들 중에 63%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빅테크, 핀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행 앱에서도 이러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우선 먼저 궁금했던 점이 보통 자산관리라고 하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했습니다. 토스와 솔이 1, 2위를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개인 자산의 총체적인 어떤 관리,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개인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계부 분석 같은 그런 기능을 주로 머리에 담고 대답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보유 부동산의 뭐 시세 제공이라든가 각종 상품, 예적금 상품, 대출 상품의 비교라든가 이런 등등을 포괄해서 아마 자산 관리 서비스로 이해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은행하고 그 기존 은행과 핀테크가 경쟁을 하면 핀테크와 은행 간에 어떤 뭔가 다른 그 특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보면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가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는, 예를 들어서 상위 그 점유율을 핀테크가 차지하거나 하지 않고, 그런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산관리 서비스 활용 비율이 63%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산관리 서비스의 어떤 그 유형, 정의들을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자산관리 서비스는 비어있는 시장이 아닌가. 그리고 은행과 핀테크가 거의 대등하게 전체적으로 경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 점유율이 높았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좀 낮은 경향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혹은 고객들이 또 따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신한솔이죠. 신한솔이 점유율은 높은데 만족도는 점유율 순위와 달리 밑에 내려와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점유율은 높지 않지만 만족도는 또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자산관리 서비스마다 그 이유는 다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신한솔 같은 경우는 고객 만족도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계속 그 하향 추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게 슈퍼 앱이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고객이 서비스 받으려고 할 때 그 앱의 크기가 커진다거나 성능이 나빠진다거나 또 그 앱이 다루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수정도, 변경도, 업데이트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다른 관점을 하나 본다면 자산관리 서비스는 오픈뱅킹 그리고 마이데이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자산관리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스크래핑을 해오거나 스크래핑 한다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어서 고객이 기대하는 정도의 그 내용을 담아서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픈뱅킹으로 인해서 계좌 잔고는 가져올 수가 있고 또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게 되면 상품 정보도 가져오고 거래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객이 원하는 수준까지 서비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거는 아마도 올해 8월 이후에 마이데이터가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되니까 그 이후에 그 금융사들이 또는 핀테크 회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앱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차원의 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뱅크샐러드의 경우에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또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것은 지난번에 앱이 바뀌면서 좀 무거워졌다든가 소위 버벅거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뭔가 카드 같은 걸 선택을 할 때 너무 많이 쳐넣게 하니까 입력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도 번거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타 원래 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다지 만족도가 앱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가 낮은 부분이 아마 저런 낮은 평가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편의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좀 높은 편의성을 갖는 경우와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의 편의성을 갖는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시사점이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오픈뱅킹이 이 자산관리 서비스에 도움이 된 점도 있지만 편의성 관점에서 보면은 고객이 그 편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느 금융회사 또 어느 핀테크의 앱을 통해서 전 은행 계좌를 조회하려고 했을 때 조회를 보냈을 때 그 앱이 타 행의 계좌와 연결하는 것을 하고 오픈 API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원활히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차 점점 정착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어서 역시 아까 그 좀 전에 만족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성숙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편의성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6개월 뒤, 또 1년 뒤에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할 것 같아요. 토스의 경우 일관되게 이제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아마도 직관적이고 보기 쉬운 여러 가지 이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아까 뱅크샐러드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차제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 그 마이머니의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자산관리 앱이죠. 별도 앱이고 신한솔에는 그 하나의 메뉴로 들어가 있는 건데 향후에 그 자산관리 서비스의 폭이나 깊이가 좀 더 다양해지고 니즈가 좀 많아지면 과연 저 범용 앱 안에다가 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넣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저렇게 앱으로 뺄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진지하게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또 중요한 요인이 추천 적합성인데요. 이러한 추천 적합성이 얼마나 자신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은 맞춤화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대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가 적합한 정도는 결과에 따르면 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 어떠한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고객의 특성과 상품의 특성이 있다면 고객의 특성을 먼저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받고 인풋을 받은 고객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추천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안에 고객 특성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그런 형태의 금융자산과 상품을 고객과 매칭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느낄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40대 직장인이 많이 쓰는 상품을 나한테 추천한다. 그럼 나는 40대 직장인이 맞긴 맞는데 나는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금융사는 열심히 추천하려고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개인의 그 환경, 개인의 어떤 고유한 그 특징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이런 저당거래 서비스를 각사들이 경쟁할 텐데 경쟁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대로 하자면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재산부터 시작하는 프로파일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사실 그 프로파일을 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또 얻기는 또 많이 얻기를 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인슈어테크도 그런 점에서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뱅크샐러드가 사실은 시중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엄선해서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추천 적합성이 떨어지는 게 좀 궁금한데 아마 그 추천 절차의 복잡함,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봤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낮은 적합도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난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의 관심의 폭과 깊이가 넓어진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는 미지의 영역이다. 지금 사실은 데피니션에 대해서도 서로 혼란이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누가 제대로 서비스하느냐에 대한 게임이 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거래 서비스가 이제 고객의 기대치,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야만 계속 이용하려고 할 텐데, 주목할 거는 소스와 다른 금융사나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라고 본다면, 이제 그 서비스의 집중도, 서비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제대로 가능하고 하지만 기준은 결국에는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나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본다면 자산관리 서비스 메뉴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소비자가 감당해야 될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소스가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제 그 금융사 같은 경우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제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 서비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이나 신한스토어 같이 기존의 뱅킹 슈퍼앱에다가 하나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별도 떼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또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 봤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면 이러한 양상이 좀 바뀔 수 있을지 경쟁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뭐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일단 각 회사가 소위 이거 한 방 하는 그 킬러 컨텐츠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토스는 아마도 그 토스 페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확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그 직관적인 메뉴를 포함한 그 경쟁력이 있고요. 뱅크샐러드는 반대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다 서비스하다 보니까 뱅크샐러드만의 특징이 점점점 희석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거 하나만은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라는 게 없이 두루뭉술이의 그 범용적인 어떤 서비스로 이 시장을 뭐랄까 평정을 한달까 이 리드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중해야 될 그 요인이 하나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지향하는 형태가 모바일 앱 형태일 거거든요. 그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서비스가 추가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산관리 서비스가 그런 그 시장의 요구,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존 서비스의 어떤 불편한 점, 응답성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서비스는 조금은 단순하게 경량화할 필요가 있고 그 앱 모바일 자체가 애자일하게 서비스의 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어야 전통적인 그 금융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은
왕창 개발하고 몇 년 쓰다가 이게 약간 그 누더기가 되면 또 왕창 개발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장의 반응에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런 방식은 곤란할 것 같고 거의 매일 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고객 점유율을 보면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서는 상위 3사가 좀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급결제가 고객 접점했기 때문에 지급결제를 갖고 있으면 고객과의 직접 그 상호작용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 데이터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모든 그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꼭 하고 싶어 하는 분야이죠. 그래서 이제 뭐 KB페이도 만들어주고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결국은 페이 시장은 사용자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서 내가 이 페이를 쓸 테니까 너가 그 페이 받아주겠니? 이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페이 시장에 그 진출한 기업이 아무리 많더라도 3개나 4개 정도의 페이 사업자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점유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가 이제 그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몇 년 전은 페이의 추출 정보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도쯤 되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정리가 되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카카오, 네이버, 삼성 이 3개로 집중되면서 일정 부분 신한페이팜과 페이코도 가능성과 갖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순서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그 금융사들이 이제는 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직접 페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런 지급결제 회사들과 제휴 협업할 거냐 이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 만족하는 경향이 높긴 했으나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비자 만족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후발주자의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플랫폼을 장악하고 그 장악한 서비스업자들이 지급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나 삼성페이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그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후발주자들, KB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플랫폼의 경쟁력을 넘어서 뭔가 힘을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도 KB금융그룹 내 국민은행 고객들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다. 만족도를 이제 좌우하는 변수가 뭐일 것이냐를 보면 그 제로페이를 보면 이게 서비스 만족도일 수도 있지만 제로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 혜택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나름대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 페이보다 삼성페이의 만족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페이가 어떤 지급결제에 그런 이제 그 우리가 볼 때는 디바이스냐 삼성페이는 디바이스 중심의 결제 수단이고 네이버 카카오는 플랫폼 중심의 결제 수단이다. 그런데 이제 관심있게 보는 게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근데 이제 삼성페이가 특별히 삼성 그 폰을 이용한 결제를 할 때 어떤 뭐 고객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거나 뭐 부담을 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만족도 높게 보여지는데 삼성페이가 만약에 어떤 변신 시도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플랫폼인가 디바이스인가에 대한 그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편의성인데요. 지급결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결제 수단에 비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결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등 좀 더 혜택 같은 거를 더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카드 없이 늘 휴대할 수밖에 없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편한 점이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카드를 주는 것도 겁이 나요. 도로 받는 것도 겁이 나고 이런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서도 이런 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지급 결제 이런 간소한 편리함은 굉장히 더 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결제는 어떤 그 구매라고 하는 그런 소비 행위의 최종 마지막 단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소비 행위를 할 때 모바일로 이렇게 결제하려고 그러는데 뭐 동의하겠습니까? 뭐 다운이 안 받아졌습니다. 뭐 등등 해서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할 때 짜증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는 취하는 대응은 뭐냐면 결제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 서비스보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편의성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라고 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지급결제 서비스의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 서비스 제공자들의 편의성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치료할 수 있냐면 후발주자들이, 왜냐하면 이미 점유율도 높고 고객도 이미 충분히 그 만족하고 있고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고 라고 한다면 시장의 구도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러한 지급결제 서비스의 혜택 유용성은 서비스들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인데요. 금융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혜택이라고 느끼는지, 단순히 포인트 적립 이런 것들 외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어떤 점을 혜택으로 느끼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걸 이제 가성비라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에 회원을 가입하면 월 얼마를 내는데 그 내는 돈과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큰가 따져 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네이버페이에 정기 회원 가입하는 것이 대이득이다 라고 말을 하는 점이 이제 혜택 이용수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급결제 서비스에서 내가 앞서가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네트워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많고 소비자가 많을수록 소비자가 많을수록 가맹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혜택을 제공하잖아요. 그 혜택이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혜택이냐, 소비자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혜택이냐라는 것이 이런 서비스의 그 확장하는데 결정적 요인일 텐데 네이버가 상당히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성공적인 것이고 아마도 이제 기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많이 따지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이 얼마냐, 그 마케팅 비용 한도 내에서 내가 어떻게 캠페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이라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태울 거냐 이런 관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공적인 성격도 약간 있고 제로페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약간 논외로 치고 그런 점에서 그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의 마케팅 전략의 차이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급결제 서비스 계속 이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높은 수준을 보인 것도 있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를 보인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객 확보, 만족도 제고, 그리고 혜택 유용성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좀 차별화해야 할까요? 혜택 같은 부분은 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페이도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페이마다 그 지급하는 절차라든가 그 앱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그 편하게 느끼거나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단적인 예가 그 신한의 페이판이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더 위에 있다는 점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사용자지만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들었고 굉장히 거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관적이고 실수할 리가 없이 빠르게 뭐 이런 점에서 아마도 혜택 쪽도 있지만 그 절차 쪽에서의 어떤 개선사항이랄까 소비자들이 저항감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물론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속 이용하려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그 페인 포인트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게인 포인트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서비스 지속되려면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그게 큰 어떤 투자나 비용 지출이 아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그 변화는 네이버페이의 사실은 저게 일종의 구독 서비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매월 일정하게 내고 그 전까지의 과정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에 한 달에 얼마씩 낸다?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네이버가 시도를 했고 소비자가 충분히
어떤 그 페인보다 게인이 많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는데 성공했고, 어느 정도는 구독 서비스 자리 잡았다는 거는 다른 구독 서비스도 결국에는 관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서비스 제공사로서의 손익,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페인과 게인의 갭, 이것이 잘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그 지급결제 서비스 패키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앞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지급결제 서비스 경쟁력을 한눈에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나온 결과라든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기 보여지듯이 두 개의 지급결제 서비스 말고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제로페이도 어떤 니치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그 고객의 기대도 크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후발주자 내지는 추격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